중국어로 신자포공화국, 말레이어로는 레푸블릭 싱가포르, 영어로는 Republic of Singapore.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 말레이 지역에서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스리위자야 제국의 우타마 왕자가 사냥 도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동물을 발견하고 이를 좋은 징조로 받아들여 이 자리에 사자의 도시라는 뜻의 싱가푸라라는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발전이 매우 더디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싱가포르에 1819년 영국의 래플즈라는 사람이 상륙하였고, 그는 싱가포르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차려 영국 국가 차원의 엄청난 투자를 통해 싱가포르를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인들도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이 시기를 부를 때 영국의 래플즈의 이름을 따 래플즈 효과라 부르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싱가포르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했고 도시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싱가포르를 지키던 영국 군대가 역사상 가장 큰 참패를 바로 이 싱가포르에서 기록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연합군이 일본군에 항복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죠. 자, 그런데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비상시적인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비윤리적인 막말을 쏟아낸 후부터 최근까지 싱가포르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비안 발라 크리시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 싱가포르와 아세안 국가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 라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을 축소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도 일본에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국제전략연구소의 주최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과거를 인정해야 하고 일본 여론과 우익 정치인들에게도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솔직해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 국가 사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해왔죠. 일본 1위 건설사인 시미즈 건설과 오바야시 건설이 특히나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8천억 원 규모의 미래형 최첨단 병원을 짓겠다 발표하였고, 일본이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가장 싼 공사비를 싱가포르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제시하였고 공사비 제한에서는 2위도 아니고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쌍용건설이 싱가포르에서만 무사고 6,500만 인시, 즉 6,500명의 노동자가 쌍용건설 싱가포르에서 1만 시간의 일을 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도록 하여 안정성 측면에서 일본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무엇보다 쌍용건설의 김석준 회장이 직접 나서서 I'm the commander 라며 공사 중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최종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자 훨씬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일본 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따냈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신문 더 스트레이트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도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이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6조 4천억 원을 14개의 공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11개의 공사는 계획이 완료되었고 최근 마지막 3개의 프로젝트를 위해 건설사를 선정하였는데 3,100억 원짜리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과 싱가포르 건설사 컨소시엄이 가져갔고 5천억 원이 넘는 4.5km 길이의 초대형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의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따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주롱 도시공사와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의 기술 연구도 함께 하기로 하였고 투아스핑거 3를 비롯해서 총 5개의 매립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공사 면적이 무려 싱가포르 전체 국토의 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최근 싱가포르가 일본이 아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싱가포르에서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만 믿고 낮은 공사비를 써낸 일본 기업들과는 달리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술력까지
한국 기업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와 스마트시티 협력, 양국 간 직항 노선 자유화, 핀테크 협력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까지 약속하였습니다. 일본의 앞마당과도 같았던 동남아시아, 이제는 한국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세 가지 주제 차례차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이닉스와 MS 하면 이 회사 간의 사업 구조에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메모리에서도 이제 서버,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게 커지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의 주된 부분이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의미하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향후의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요. 따라서 클라우드 쪽에서 3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아마존에 이어 18% 정도 점유율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가 꼭 잡아야 하는 고객인 거죠. 여기서 하이닉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이닉스의 서버용 반도체를 구입하는 식의 빅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약 3조로 추정이 되고, 이는 일전에 TSMC가 MS의 클라우드를 쓰면서 위탁 생산을 해줬던 그 딜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번 딜의 규모도 거대한 만큼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와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협력 사례가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3분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는 이 모바일용 플렉서블 OLED 시장에서 이번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톤 파트너스에서 조사를 했었죠. 이번에 OLED 그 모바일 플렉서블 출하량은 5,180만 개, 직전 분기보다 2,750만 장을 더 출하한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보면 72.6%, 그러니까 그냥 1위도 아니고 사실상의 거의 뭐 독점, 뭐 순화해서 표현해도 과점인데 이 정도면 독점이죠. 독점 체제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이 물론 반도체보다 지금 중국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형 디스플레이, LG가 선도하고 있는 이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일부 패권에 균열이 보이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하는 부분이지만, 소형 OLED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중국의 이 보조금 지원에 따른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계속되는 침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소형 OLED가 LCD처럼 잠식이 담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뭐 적어도 3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 마이크로 LED가 상용화 수준으로 삼성이나 LG가 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애플 아이폰 12용 플렉서블 OLED 패널을 출하를 했죠. 그 영향이 또 있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OE, 우리가 가장 견제하는 BOE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장은 했어요. 근데 한 3분기 920만 장의 패널 정도 출하해서 12.9% 정도 점유율을 걸어뒀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스마트폰 사업에서 거의 뭐 철수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BOE도 그 화웨이를 많이 빨아먹고 사는 회사니까, 물론 샤오미가 화웨이의 어느 정도 캐파를 같이 가져가니까 거기서 BOE가 또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삼성이 또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BOE가 조금 4분기부터는 실적 하락이 거의 뭐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위는 이제 1위가 이쪽 소형 OLED 분야에서 삼성인 거고, 2위가 이제 중국에서 그나마 먹고 사는 BOE인 거고,
3위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가 이제 소형 OLED에서는 조금 삼성보다는 크게 뒤처지는 업체죠. 그래서 뭐 3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CSOT나 비전옥스 같은 회사들이 그 뒤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뭐 중저가 리지드 OLED 쪽에서는 거의 뭐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그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가 이번에 애플한테도 납품을 하면서 뭐 소형 OLED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은 여전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OE는 애플의 품질 테스트도 탈락했었죠. 그래서 삼성과 LG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 라인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생산 캐파상만으로는 LG가 마치 3위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품질에서는 애플이 BOE는 탈락시켰지만 LG는 채택을 하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LG가 더 우위에 있다, 소형 OLED에서도. 이렇게 애플이 증명을 해준 셈이고, BOE는 그 중국에서 중저가로 간신히 어느 정도 캐파를 채우고 있는데, 그 주된 그 매출처인 화웨이가 이번에 무너지면서 트럼프의 타격을 계속 받으면서 사실상 이제 반도체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반도체를 못 구한다는 것은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을 못 구한다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OE는 이제 어렵다.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화웨이의 매출처가 이제 샤오미랑 삼성 이런 쪽으로 대체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제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죠. LG화학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즉 7월 누적 기준으로 NCM811, 그러니까 NCM811이 N이 니켈이고 C가 코발트고 M이 망간이니까 80%, 10%, 10%의 비율로 이제 배터리가 구성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누적 공급량이 2.5GWh로 이제 양극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중은 어쨌든 2.5GWh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3 영향이 컸죠. 모델 3가 이번에 테슬라가 거의 20만 대 정도 나왔나요? 제가 그때 데이터로 모델 3 그 영향이 컸고 아주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원래 작년에는 상용차 수준이었어요. LG화학이 주로 매출을 뽑는 데가. 근데 이번에 테슬라랑 손을 잡으면서 매출이나 그런 매출 측면에서 특히나 실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뽑아냈죠. 매출이나 뭐 이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컨센서스 크게 상회했었죠. CATL 같은 경우에 이제 LG랑 비교를 해보면 CATL이 이제 LG의 가장 큰 상대잖아요. 1월부터 이제 7월까지 보면 LG보다 좀 뒤처집니다. 이 초반대예요. 근데 1월부터 8월까지로 보면 이제 2.6 정도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LG가 NCM811 이 지금 주가 되고 있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용이 돼 있는 배터리 중에서는요, 이 NCM811에 있어서는 LG화학이 중국에서도 1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한 거고 LG화학이 1위인 게, 근데 중국 내로 봐도 이제 LG화학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테슬라 덕이 크죠. 그래서 이 배터리 증설도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이제 가고 있고요. 2018년 대비 지금 난징 공장 같은 경우에 2배 정도 캐파를 늘렸죠. 그리고 그 공장 증설 지난해 1월에 한 1조 정도 쏟아붓는다고 한, NCM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를 담당하는데, GM 쪽에 또 가는 쪽은 NCMA가 갑니다. 그럼 NCM811이었죠. 근데 NCMA라는 게 또 차세대인데, 이 A는 이제 알루미늄을 뜻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통형은 NCM811, 이게 테슬라 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우치형, 이게 또 GM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포맷이 다르니까. LG화학이랑 GM이랑 그 합작사를 설립했잖아요. 거기서 또 포맷이 있는데, 거기는 파우치형으로 NCMA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코발트 줄이고 니켈 늘리는 거예요. 뭐든 코발트가 좀 안정성에 관한 부분이고, 그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줄이면서
니켈을 늘린다. 니켈은 많이 넣으면 비율이 많을수록 니켈의 농도가 많을수록 그 와트 대비 주행 거리가 기는 거고요. 길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심플하게 이제 기술로 안정성을 코발트를 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니켈을 늘려서 주행 거리를 길게 뽑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방식이든 그런 쪽을 이제 LG화학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하이 니켈 양극재라는 것은 뭐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잘하는 그런 이제 소재 업체들, 여기서 뭐 우리나라에도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그 양극재 업체들이 또 잘하는 업체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제가 갑자기 업체명이 생각하려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 업체명을 생각하려니까 에코프로비엠하고 양쌍극을 이루는 포스코 케미칼 말고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녹음을 원테이크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 뭐 양극재 업체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제 같이 LG화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해줘야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